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통국어 0802의 6강에 해당하는 엄마의 말뚝 선생님과 함께 해볼 건데요. 일단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 먼저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3편으로 구성된 연작소설 중에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해요. 연작소설이라는 건 한마디로 시리즈물을 말하는데요. 시리즈물. 여러 편이 이제 마치 이어진 것처럼 진행되는 소설을 연작소설이라고 해요. 중에서 첫 번째 작품으로 작가 박완서의 자전적 체험이 짙게 녹아있다라고 했는데, 자전적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경험을 소설에다가 녹여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전적 체험이 짙게 녹아있는 작품이다. 말뚝을 박는다는 흔히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자식에게 신교육을 시키기 위해 억척스럽게 서울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엄마의 말뚝이라는 제목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말뚝이라는 건 어머니의 꿋꿋한 삶의 태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남편을 잃었다고도 나오고 6.25 전쟁에서는 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기요. 그래서 이러한 어머니의 가슴 속에 박힌 어떤 한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말뚝이란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꿋꿋한 삶의 태도와 가슴 속에 박힌 한. 자, 여기까지 보고 나서 핵심 정리 보면요. 다시 단편소설의 연작소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짧은 소설, 시리즈물. 사실적이고 회고적이다라고 했는데, 회고적은 돌회자에 생각할 고자를 써서 되돌아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대에서부터 옛날 이야기를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은요 1940년대인데 과도기적인 시대죠. 일제강점기도 경험하고 해방도 경험하고 해방 직후를 지나서 6.25 전쟁 시기까지를 겪은 게 1940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물이 이러한 삶을 살면서 좀 기구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단면을 작품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인공 시점의 가장 큰 이제 몇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독자와 가장 가까운 시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인물의 어떤 성향이나 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게 이 시점의 특징이죠. 주제는 자식 교육과 서울 생활에 대한 어머니의 집념과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줄거리 읽고요.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1편 보시면요. 아빠가 죽고 엄마는 나를 서울로 데려가게 돼요. 여기서 나 보면은 1인칭 시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요게 가장 큰 1편의 사건이야. 내가 서울로 가는 거. 나는 도시적 삶에 길들어가고 문 안에 집을 장만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만든 말뚝에 매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2편에서는요. 이 어린 나가 이제 5남매의 어머니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남매의 어머니로 성장한 나에게 가장 큰 사건이 닥치게 되는데, 친정어머니가 사고로 중상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고요. 6.25 전쟁 중에 비극적으로 죽어간 아들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시신을 화장해서 오빠의 유골을 뿌린 곳에 뿌려달라고 하는데, 이 오빠의 유골을 뿌리는 장면, 이게 결국은 그 어떤 분단이라는 사회의 어떤 현상, 사회와의 대결 의지를 밝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갈 수 없는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3편으로 가면요. 7년이 더 흐른 시점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사건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매장을 선택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회 흐름의 대결 의지를 가지고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화성에서 뿌리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 1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고요. 나의 시점으로 나가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서울이야? 나는 힐난하는 투로 말했다. 아니, 엄마가 뜻밖의 단호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자, 엄마는 왜 여기가 서울이 아니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자면 문 안과 문 밖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문 밖이라고 하면 서울 사대문 밖을 의미하고요. 문 안은 서울 사대문 안을 의미합니다. 문 밖의 삶은요, 아직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완벽하지 않은 서울 입성입니다. 그러나 문 안의 상황은 성공하여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의미하죠. 그래서 두 개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단호하게 머리를 흔든 이유는 여기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문 안이 궁극적 목표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서울에서도 문 밖이란다. 서울이란 것도 없지 뭐. 너 요랩이 성공할 때까지만 여기서 고생하면 우리도 여바란 듯이 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거야. 알았지?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서 엄마의 말투를 보면요, 서울 입성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태도는 그만큼 강압적이었다라고요. 이 강압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걸 봐선 엄마는 이 대사를 하면서 어떤 의지나 확신을 보여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알아들은 게 없었다. 어린아이니까 그래요. 어린아이 서술자의 특징이죠. 엄마가 나를 데리러 시골에 나타났을 때 엄마의 모든 태도엔 일종의 기품 같은 게 서려 있었다. 왜냐하면 대처 큰 도시에 나갔다 옴으로써 생긴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누가 보기에도 서울 가기 전에 엄마에겐 없던 새로운 거였다. 그 도도한 건 바로 서울로부터 묻혀온 거였다. 그 도도함 때문에 엄마의 1차 출근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책 잡히지 않았다. 다시 나를 서울로 꿰어내는 일까지 순조로울 수가 있었다. 그런 엄마가 알고 보니 겨우 서울의 문 밖에 살고 있던 거였다. 서울에 아직 완벽하게 입성하지 못했던 거였어.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 상자값을 쏟아놓은 것처럼 담쌓인 집들 중 하나나마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였다. 여기 상자값을 쏟아놓은 것처럼 담쌓인 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따닥따닥 붙어있는 빈민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마저도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였대요. 현저동에서는 상상 꼭대기에 있는 초가집의 문간방에 엄마는 새들어 살고 있었다. 자, 여기 새들어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 농촌은 보통 이런 새들어 사는 개념이 없었고 각자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의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그 전에 나는 듣도 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골살이를 하던 나는 이전에 한 번도 어떤 새빵살이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늘 같은 시부모님한테도 다소곳한 채로 또박또박 말을 다 하던 엄마가 안집 식구라면 코 올리게까지도 요거는 약간 과장이 들어갔겠지만 안집 식구들이라면 두려워하고 굽실거리는 거. 이건요, 도시 빈민, 한마디로 새빵살이를 함으로써 도시 빈민으로서의 구차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문 밖이라서 아직 서울 사람들로서의 기품을 못 가졌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엄마는 툭하면 산것들이라는 말을 잘했다. 늙은 부모의 어린 자식이 올망졸망 딸린 안집 남자가 첩을 얻어들여서 본처와 한방에 기겁해는 살게예요. 살게 하는 걸 보고도 상종 못할 산것들이다 하면서 몸서리쳤다. 그럴 땐 안집한테 덮어놓고 쩔쩔 맬 때와는 딴판으로 엄마는 느닷없이 기품이 있어졌다. 엄마가 이 사람들을 산것들로 취급함으로써 자신이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돋보이게 기골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서울서 나를 데리러 시골집에 내려왔을 때도 엄마는 그랬었다. 그때 엄마는 서울이라는 대처를 후강 삼고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의 엄마는 무엇을 믿고 저리 도도할 수 있는 것일까? 그건 아마 엄마가 배신한 온갖 과수가 있는 후원과 토종 국화 덤불이 있는 사랑뜰과 정결하고 간살 넓은 초가집과 선상과 전답과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비록 동풍은 동학을 했으되 구 학문이 높으신 시아버지가 뒤에 있다고 믿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게 엄마의 긍지라면 먼저 것은 엄마의 허영이었다. 자, 시가의 위세가 뒤에 있다는 이러한 단단한 믿음이 엄마의 긍지라면 먼저 것은 허영이었대요. 먼저 것은 뭐냐면 서울이라는 대처를 후광 삼아서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보여줬던 그 당당하고 기골스러운 그 모습들은 허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엄마가 그 산 것들과는 당연히 상종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안집에 들어가지 마라. 골목 앞에 나가지 마라. 안집 빼하고 놀지 마라. 동네 애들하고 놀지 마라. 상종할 만한 집 자식 하나도 없더라. 엄마는 자나 깨나 집요하리만큼 열심스럽게 나의 행동 반경과 교우 범위를 제한할 줄만 알았지. 그게 실제로 8살짜리 계집애에게 얼마나 가혹한 형벌이라는 건 모르고 있었다. 자, 그래서 엄마는 나의 교육을 신경 쓴다고 신경 썼는데 나와 어머니의 심리적 거리가 점점 좀 멀어질 것 같죠. 이걸 가혹한 형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나는 결코 단칸방을 벗어날 수 없었고 엄마나 오빠 외에 말벗을 가질 수도 없었다. 엄마는 아침부터 하룻불을 끼고 앉아 온종일 삭바느질을 했다. 오빠의 말이 정말이라면 그건 기생들의 옷일 터였다. 나는 기생이 뭔지 잘 모르고 있었다. 요거는 어린아이 서술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의 옷은 하나같이 곱고 매끄럽고 부드러웠다. 바라보아도 즐겁고 어루만져 보아도 즐거웠다. 그건 내가 먼 훗날 입어보길 꿈꾼 바로 그 아름다운 옷이었고 내가 앞으로 입기로 계약된 휜 저고리의 검정 통치마보다 훨씬 매혹적인 옷이었다. 도대체 어떤 여자가 그런 옷을 입는 것일까? 경성역에서 현저동까지 오는 동안도 현저동에 사는 동안도 그런 옷을 입은 사람과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문밖 동네인 현저동 말고도 상종 못할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또 있을 것이다. 상종이 엄격하게 금지된 것에 대한 나의 이런 호기심과 매혹은 은밀하고 짜릿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거의 어머니가 금지하는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글 공부를 잘해야지 바느질 같은 거 행여 잘할 생각 마라. 손재주 좋으면 손재주로 먹고 살고 노래 잘하면 노래로 먹고 살고 인물 반반하게 가꾸면 인물로 먹고 살고 무재주면 무재주로 먹고 살게 마련이야. 엄만 무재주도 싫지만 손재간이나 노래나 인물로 먹고 사는 것도 싫어. 넌 공부를 많이 해서 신여성이 돼야 해. 알겠지? 엄마는 신여성은 뭘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란 소리는 안 했다. 하긴 엄마의 신여성관이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세상 이치에 대해 모르는 게 없고 마음먹은 것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자였으니. 엄마는 신여성을 이런 사람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결국 엄마는 남편도 잃고 이렇게 삭바느질이나 하는 삶을 살잖아요. 엄마가 이루지 못했던 삶인 그 신여성으로서의 삶을 딸이 이루기를 바랬던 엄마의 마음을 담고 있는 소망이죠. 이 신여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또 소일거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한평 남짓한 놀이터와 연필과 공책만이 나에게 주어졌다. 엄마가 오빠에게 부탁해서 내가 하루에 써야 할 글씨 공부의 양도 대폭 늘어났다. 라고 하면서 엄마가 어떤 교육에 대한 열망을 보이는 걸로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밑에 이제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문제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나서 저랑 같이 풀어야겠죠. 앞에 혹시나 이제 필기를 못하신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느리게 한번 내려드릴게요. 마저 필기하시고요. 멈춰놓고 필기하시면 되겠죠. 예. 자, 필기 못하신 친구들 마저 필기해 주시고 문제 풀어야겠죠. 문제 풀고 나서 영상 다시 재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갈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거 찾으라고 했는데요. 엄마는 오빠가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죠. 그쵸? 그래서 오빠가 성공하기만 하면 문 안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엄마가 사는 집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이렇게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걸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가족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맞죠? 그래서 남의 집에 새들어 살고 문 안이 아니라 문 밖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는 안집 사람들이라면 코 흘리게라도 눈치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번도 맞고요. 우리 가족은 이전에도 새빵살이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 이전에 새빵 사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윗글의 시점을 가에서 나로 바꾼다고 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1인칭 관찰자 아니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사건의 전개 양상과는 상관이 없겠죠.
나의 내면적 갈등은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일 때 가장 부각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덜 부각되게 되겠죠. 두 인물의 모습을 객관적 거리에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전지적 작가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심리 서술을 통해서 그 주관마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관을 관찰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거리라는 게 일단은 틀렸고요. 두 인물의 내면 모두를 자세히 관찰하고 묘사했습니다. 맞죠? 서술자가 나고요. 1인칭 주인공이면 나의 심리만은 관찰하는 거예요. 전지적 서술자가 되었을 땐 나의 심리와 엄마의 심리를 모두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고요.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일기장을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인칭 화자가 1인칭 서술자가 자신이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독자한테 일기장을 펼쳐 보여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서술자와 독자 사이가 상당히 가깝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 사이 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가까워진다라고 보는 거는 좀 어렵겠죠. 이게 가장 가까울 때예요. 독자와 서술자가 가장 가까운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정답 4번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나와 엄마가 서로 번갈아 가며 아니죠. 작품 밖의 관찰자 아니에요. 작품 밖 다 아니죠. 과거 현재 상황 교차는 없었습니다. 나의 시점에서 엄마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니까 5번이 정답 되겠죠. 그쵸? 기억을 희곡으로 각색할 때 들어갈 지문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은 뭐였냐면요. 우리 아까 봤던 건데 여기 있어요. 여긴 서울에서도 문밖이란다. 서울이란 것도 없지 뭐. 너 요랩이 성공할 때까지만 여기서 고생하면 우리도 여발한 듯이 문 안에 들어가 살 수 있을 거야. 알았지? 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의지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2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중 외제적 관점에서 작품을 읽은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요거는 좀 기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상의 관점이라는. 자, 감상의 관점을 보시면요. 어떤 작품이 있을 때 이 작품의 뭐 시대적, 역사적, 뭐 사회적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이 작품이 만들어지던 시대일 수도 있고요. 현 시대상과 연결 지을 수도 있겠죠. 뭐 작가가 이 작품을 어떤 가치관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보거나 독자에게 작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거나 작품의 서술자라든지 뭐 내용 줄거리라든지 표현법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다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보는 관점을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는 걸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작가가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는 걸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이렇게 제가 초록색으로 칠한 것들은 모두 외제적 관점입니다. 그쵸? 여기 외제적 관점 있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서술자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표현법 보는 거 이거 외에도 다양하겠죠. 작품 내부를 보는 걸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걸 내재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재적 관점이 아닌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내재적 관점을 찾으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서 1940년대 사회상이라고 했으니까 반영론이네요. 외재론이죠? 외재적 관점이죠? 자, 나의 엄마에게는 이런 말뚝이 없을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했다. 이 나는 독자가 되겠죠.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박완서 작가는 이라고 했으니까 표현론적 관점 되겠죠. 당시 서울 현저동은 당시 서울 현저동 시대 분위기를 보고 있어요.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니까. 그래서 반영론이 되겠죠. 모두 다 외세적이네요. 그쵸? 근데 맨 밑에 거 보면은 어린아이 시선이라는 어떤 표현법과
서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론적 관점이고요. 내재적 관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말뚝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보기에서 찾아 묶으라고 했는데 아까 제목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꿋꿋이 살아내고 있는 엄마의 삶의 태도, 그리고 가슴 속의 한, 이렇게 두 개라고 보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객관식 문제 했는데요. 객관식 문제 1번부터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5번에 5번이죠. 자, 그러면 이제 6번부터 서술형, 6번에는 3번이네요. 네네. 다시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5번에 5번, 6번에 3번이고요. 7번부터는 서술형 문제인데요. 작품에서 말하는 문 밖과 문 안의 의미를 각각 서술하자라고 해서 요거 우리 아까 맨 앞에 했던 이 표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 표. 그쵸? 그래서 같이 한번 보자면요. 문 밖은 서울의 사대문 밖을 의미하며 아직 성공하지 못한 상황, 완벽하지 않은 서울 입성을 의미한다. 문 안은 서울 사대문 안을 의미하며 성공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문 밖은 세모, 문 안은 동그라미.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적는 거 잠시 멈춰두시고 따라 적으셔도 돼요. 자, 엄마가 나에게 강요하는 신유성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을 강조하는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읽었던 데서 마지막 요거랑 요거 참고하셔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한 내용 한번 같이 보자면요. 엄마가 강조하는 신여성은 이 세상 이치에 대해 모르는 게 없고 마음먹은 거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라는 뜻이며 이는 결국 엄마가 이루지 못했던 삶을 딸이 이루기를 바랐던 엄마의 마음을 담고 있다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해서 엄마의 긍지와 허영이 의미하는 바, 긍지는요, 시가의 위세가 뒤에 있다는 믿음, 좀 정직한 믿음이었다면 허영은 서울이라는 대처를 믿고 나를 데리러예요. 데리러 왔을 때 보여줬던 당당하고 기골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데리러라고 적어줄게요. 오타 났네요. 데리러 왔을 때 당당하고 기골스러운 모습. 자, 그래서 여기 서술형 문제도 다 못 적었으면 멈춰놓고 한번 적어주시고요. 여기서 데리러는 오타 있는 거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